네, 미국 대선 상황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어제부터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이변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미국 그 언론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53석의 선거인단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다라는 쪽도 있고, 이게 CNN 쪽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AP나 AFP는 264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0석이 이제 그야말로 당선을 위한 마지노선이고, 이걸 넘어서는 이제 당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9분응선 넘었다는 평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분응선 넘은 걸로 보고 있고요.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253표, 264표가 계산이 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270표에 264표로 가정한다면 6표가 남아있죠. 예.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그 경합주 4곳이 있는데요. 네. 너바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거든요.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주를 다 이겨야 되지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6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네바다만 이겨도 270이 되거든요. 공교롭게 네바다가 딱 6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네바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목을 받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만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다가 이 계산법이 하고 저희 월드컵 축구 16강 따지는 것처럼 네.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고 이러면서 뭐 이제 그 선거는 어쨌든 축제다, 민주주의 축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즐거운 네.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를 이기든 조지아를 이기든 펜실베니아를 이기든 한 곳만 더 이기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9분응선을 넘었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바다에서 지금 개표 상황이 예. 거의 다 사실 끝났습니다. 근데 현재 막상 막하거든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0.7%로 앞서고 있는데 예. 개표가 거의 95% 이상 다 끝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트럼프 후보가 뒤집을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딱 선거인단이 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여기 네바다주에서 확정이 되면 딱 270명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턱걸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었는지 네바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국 시간이죠. 아침 9시까지는 일체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 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네바다는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150만 표만 계산하면 끝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 재개표를 검사를 요구하는 그 소동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네바다 그 정부 관리들이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피해를 받는 걸 피하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런 경합주에서 어떤 것이 나오나를 기다린 다음에 우리도 발을 맞춰서 가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텐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보죠. 네, 그래서 아마 현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정도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제 네바다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서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냈는데 이게 좀 효력이 있을지, 본인도 이제 별로 소용이 없지 않을까라고 트윗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할까요? 입장문을 내면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포석을 깔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시간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았죠.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도 앞서고 있었고, 네. 위스콘신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이겼다. 사실 우리가 이긴 거야.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모를, 확실히 현장 투표에서 러스벨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법정 소송으로 가더라도 충분한 정치적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장
타이밍이 좋을 때 이렇게 그 포석을 깔은 거죠. 예. 그리고 깔고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러스트벨트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니까 이제 이러니까 조금씩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한 발 빼는 느낌을 주면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론의 추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는 다른 정치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예.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이 그야말로 6개 경합주, 러스트벨트와 선벨트의 6개 경합주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느냐가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그중에서도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들 때문에 그냥 예측을 불가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 의원께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2016년에 굉장히 많이 틀렸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승을 예상을 했는데 정말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조정을 통해서 그 적중률을 높이는 데 애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작업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경합주 6개를 잘 맞췄죠. 어느 주가 경합주가 될지. 그리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의 선거인을 잡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얼마나 그 절실하고 중요한지도 맞췄죠.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막판까지 그 추세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진 오브 에러라 그러죠. 그 사이에서 3%라든지 예. 그 안에서 어느 후보가 약간 앞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말은 모른다, 안개 속에 쌓여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젯밤 11시부터 위스콘신과 미시간이 바이든 후보가 추격을 하다가 바이든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예측하기 힘든 굉장히 접전이 될 것이 막판까지 접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번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못 맞췄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2016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전이 될 것이다. 정말 막판까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세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러스트벨트의 스윙 스테이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굉장히 이 정도면은 그 정확하게 전망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좀 동의를 하시나요, 교수님께서도?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코끼리 어디를 만지냐 이런 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예측이 틀렸다고 하는데 봉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틀린 게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박빙의 어떤 그 0.7%, 0.2%, 0.7% 그 실제 개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실시할 때 표본을 갖다 추출을 하고 1,000명, 2,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그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이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50%를 받는다고 가정을 후보가 갖는다고 치면 47%에서 53%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95%는. 예. 그러니까 0.7%가 되면 이거는 어느 후보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2, 3% 앞선다고 했는데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통계 여론조사한테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정확한 통계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가중치를 더 많이 줬죠.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저학년 조사의 백인 남성을 어떤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가중치를 줘서 보다 더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제 또 사전 투표도 잡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올해는 2016년에 그 어려운 그 경험이 기억이 나서
하나하나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평균을 낸 그걸 보고서 따라갔거든요. 예. 그 추세를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6개 경합주에서 거기서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 그 기관에서 보여준 결과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벨트 3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고 러스트벨트는 바이든 후보가 예. 우세하나 근소한 차로 우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갔고 하나 좀 의외였던 것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애리조나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여주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믿기가 어려웠어요. 애리조나가 이전에 보여줬던 대선 결과가 어떤 한 70년 동안에 한 번 빼놓고는 다 공화당 네. 대선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과연 애리조나가 갈 것인가 했는데 이번에 그걸 맞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플로리다에서 좀 벌어진 것이 좀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률이 높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마다 보는 견해들은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변수들 그리고 경제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 문제를 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코로나19가 가장 절대적인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출구조사를 하는 결과 나오면서 얘기한 얘기가 경제를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경제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본인 스스로 내세웠던 부분인데 이 선거 결과가 아직까지 뭐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판세 속에서는 조금 의외의 결과다라고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는 경우가 미국 대선 역사에는 다반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거의 기정사실화했거든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이제 3월부터 삼켜버렸습니다. 네. 미국이 방역에 실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정치 지도자는 민심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지도력도 물론 보지만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웅을 바라는가, 어떤 지도자를 민심이 택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만약에 2007년, 2008년에 부시 행정부 말미에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재정 위기가 없었다면은 과연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초선입니다. 임기도 다 마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초선 상원의원이었던 흑인 그 상원의원 바락 오바마가 과연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 민심이 기득권과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어떤 새로운 세력, 대안 세력 그리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가능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41%로 그 2017년 5월에 대선에서 이겼는데 2016년 초반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사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는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 11월부터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가고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유권자들이 어떤 다음 대통령을 원하는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겠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나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어떤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제 표심이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앞서서도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른바 불복 소송. 우리 입장에서는 대선을 겪으면서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흔히 말하는 이게 선진 정치에서 이런 불복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런 걸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대선 전에 연방대법
대법원의 대법관 베럿 대법관을 인준안을 서둘러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의 보수의 무게를 많이 뒀던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굳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장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예.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법적 테두리 아래서 정치적 테두리 아래서 실험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국가구나 뭐 이렇게 또 새로운 포장을 해석이네요. 네. 굳이 그 긍정적으로 포장하자면 그렇게는 할 수 있을 텐데요. 공영식 위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제가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굳이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자면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신 거는 법적 정치적인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에 거의 끝까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건드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지켜보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 좀 이렇게 개탄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불복 소송은 뭐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연방 하원에서 결정하는 그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장 그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가 보는 것은 진행 상황, 개표 상황을 보면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라든지 조지아를 이김으로 해가지고 그 270을 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이라든지 지금 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나쳤다.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패배를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반론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대 의견들을 무마시키면서까지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이 될까 아니면은 득이 될까를 계속 따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표 상황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지아도 이기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도 이기게 되고 펜실베니아도 이기게 되면서 굉장히 모호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충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화당 지지층이나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크게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명분이 네. 충분하거나 그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보수적 성향이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반반으로 갈리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대법관들의 어떤 그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극단적인 것을 가정한 거고요. 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말씀드린 것 가는 시나리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서서히 물러나면서 조용히 승복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승복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2016년에 이제 트럼프라는 그 정치 신인, 그다음에 아웃사이더가 정말 그 큰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장 높은 그 액수의 그 기부금, 정치 기부금도 선거 캠페인 자금도 모았고 사실 전국적인 일반 투표에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도 역사상으로 많은 득표를 했는데도 졌어요. 그 이유는 그 러스트벨트의 스윙 스테이트를 1% 미만의 마진으로 다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뭐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는 0.7% 정도였고 펜실베니아도 0.7%, 미시간은 0.2%로 이겼습니다. 예. 근데 힐러리 클린턴 대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선거 부정, 개표 부정을 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대로 평화적인 정권 이양, 그다음에 패배 승복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 전통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리 우편 투표라는 새로운 요소가 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과연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정말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우편 투표, 사전 투표의 조작 증거를 그래도 몇 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시기에 맞춰서 빨리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뭐 며칠 전부터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미 대선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라는 뜻일 테고요.
궁금한 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냐. 우리에게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한가 이 점도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좀 우리에게는 좋다라고 보시는지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한 이틀 동안 굉장히 긴장하면서 미국 대선을 쳐다보면서 뭐 네.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국제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후보가 우리 국익이 더 좋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모습, 트럼프 행정부 4년을 이제 연구자로서 쫓아보면서 현안을 보면서 지켜봤을 때 장단점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애진이 생겼다고 할까요?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하면은 우리나라 너무 힘들게 하면 굉장히 좀 밉기도 하고 좀 짜증도 나기도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뭐 북미 관계 뭐 재개에서 속도는 좀 늦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더 무게를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제가 그걸 다 읽어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뭐냐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는 동아시아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동아시아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워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사실은 마음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나 그것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고 크게 우리한테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어떤 명분이라든지 무슨 포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충격이라든지 실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고 국익을 지키는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좀 잘 버텨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다음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일단 안정성을 가지고 예측성을 좀 가지고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동북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압박의 강도가 더 세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중요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안보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바이든 후보가 더 우리의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 의원께는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나 우리의 동맹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 더 끈끈하냐 이 문제지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두 대선 후보의 정책적인 그런 지금까지 어떤 기조들이 너무 달라서 이것이 과연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대북 정책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지금의 판세대로 대권에 오르게 된다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이런 정도의 정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임기 말에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하고 뭔가 굉장히 진전됐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낳고 있습니다. 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이야기하셨고, 근데 전략적 인내 정책도 얘기하셨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북의 핵 능력,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화성 15호로 미국 본토의 어느 지역도 우리는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죠. 클린턴 행정부가 다뤘던 북핵 문제와 앞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다룰 북핵 문제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조 바이든 후보가 본인이 부통령으로 8년 재직할 때 익숙했던 대북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이용한다. 그럴 개연성이 과연 100% 있는가? 업그레이드된 문제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중 관계도 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에서 막판에 워낙 미중 관계가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펼쳐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 그리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후보의 정책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정상외교냐 실무협상이냐 여기 어떤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제 3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3차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한 명분은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입니다. 그게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실무협상을 해서 접근을 할 텐데 실무협상에서 다룰 의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처한 국내적 어려움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미 협상이 빠르게 제기되는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아까 보영숙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때릴 능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적 인내 2.0을 써서 북핵 문제를 방기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협을 신행정부가 방기하고 무시했다. 이런 국내적 비판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임할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러한 속도 조절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북미가 잘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정상회의가 먼저 열리든 나중에 열리든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북핵 협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리고 미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그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중 관계는 거의 최고조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올 초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좋다고 그랬어요. 1단계 무역 합의도 하고 이러다가 코로나19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중국 확산론,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별 가치를 갖지 않았던 이념, 가치, 인권 이런 데에 그냥 소소히 묵인하면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이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중시한 돈, 무역 적자, 수출 적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에 어떤 대중 강경파적인 관료들이나 어떤 참모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2단계 무역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길을 가고 어느 순간 시진핑 주석에게 나는 아직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싹 돌아서면서 좀 톤다운을 하면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은 이제 기술 패권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술 전쟁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적인 사안에서 이제 계속 심화가 되고 다른 부분은 좀 가라앉힐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중 견제를 하면서도 국제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 신행정부가 들어오면 미중 갈등의 수위는 조금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것처럼 신행정부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우리 정부에게 선택이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